안녕하세요. 컴플라이언스부 조순영입니다. 트레이서빌리티에 대한 교육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023년부터 주요 유관부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근본 세션에서는 전반적인 배경 소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바이어들의 유관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트레이서빌리티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서빌리티는 제품이나 재료가 공급망을 통해 이동한 경로와 이력에 대해서 추적을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주로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섬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이점, 구성 요소, 교정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트레이서빌리티의 주요 목표는 제품이 원료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점으로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규제 준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그 규제기관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성,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출처와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요즘의 분위기죠. 리콜 관리, 이 부분은 품질 쪽이랑도 유관된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해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록 관리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라도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챌린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의 정확성, 다양한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티어라고 부르죠. 티어 1에서 티어 4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통합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같은 주요 서플라이어들에게 요청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 6월에 발효된 UFLPA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은 위구르 포스트 레버 프리벤션 액트인데요. 이 법은 말 그대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해당 지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자치구로서 인권 침해와 강제노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법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강제노동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그런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국가에서의 모든 제품 생산과 원부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전에도 바이어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서플라이어들에게 커미트먼트 레터라든지 관련 어그리먼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해 왔었지만 UFLPA 발효된 이후에는 좀 더 엄격하게 이를 체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어들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이런 UFLPA 위반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위반 사실을 반박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서플라이어들한테 요청을 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UFLPA 자체가 이 주요 적용 대상 산업 분야가 바로 우리 같은 섬유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고 주요 미주 바이어들이 이런 트레이싱 작업을 주로 우리와 같은 티어 1 서플라이어들한테 위임을 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해요. 자, 이제 기본 배경을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바이어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미주 바이어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스맵, HAP, 트러스트레이스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소스맵은 제품 생산과 관련된 원부자재를 추적하기 쉽도록 업스트리밍 업체 위주로 프로파일 정보를 등록하는 웹 플랫폼이에요. 이는 유관업체들의 매핑을 위한 기능이기도 한데 업체 위치 정보의 경우 구글맵과 연동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이키와 아세나, 니트웰 그룹이기도 하죠. 이들이 소스맵을 사용하고 있고 각 바이어는 각기 별도의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각 바이어 계정 포맷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또 않아요. 바이어들이 이를 도입한 이래로 현재는 좀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자, 다음 HAP는 파나틱스에서 트레이서빌리티 도입을 위해 외주기관에 의뢰한 일종의 프랙티스였습니다. HAP와 함께한 프랙티스를 통해서 원부자재 생산 흐름 매핑과 최소 필요 서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이 프랙티스는 비교적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었고 취합한 자료는 주로 완성 제품의 메인 바디 원단에 대한 각 티어들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사지 증빙 서류, 주로 거래 위주의 서류였던 거죠. 바이어들의 규정에 따라서 더욱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하지만 첫 교육 단계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흐름만 설명하고 이후에 준비될 추가 교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참고로 모든 증빙 자료의 핵심 정보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최초 요청받은 시점부터 7일 내에 모두 준비해서 바이어 측에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티어 4 원료 업체 코튼이라고 볼 수 있죠. 티어 3 원료 가공 업체 그러니까 얀이죠. 티어 2 원부자재 업체 우리는 패브릭밀이라고 합니다. 티어 1 봉제 공장이죠. 우리 같은 메인 서플라이어들의 그냥 봉제 공장에 해당하죠. 이 티어 4에서 티어 1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이 제품이 바이어 측에 수출되는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합성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커튼 몇 퍼센트다, 뭐 폴리 몇 퍼센트다, 뭐 이런 업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서류도 취합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붉은색 스퀘어로 표시된 도큐먼트 그룹을 영업부랑 함께 단계별로 취합해봤는데요. 취합 진행 중 발견된 어려움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스타일로만 진행했음에도 그 자체로도 양이 너무 방대하고 저장 공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둘째, 각 자료의 추적을 위한 식별자 확인이 어려워서 지정한 스타일과의 유사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다. 셋째, 모든 자료를 바이어들의 요청 기한인 7일 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업스트림에서 자료 협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주요 정보는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바이어 측에서도 추가적인 교육을 주최하기도 했고 제가 추후에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우선 현재 단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의 주요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고 저마다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미리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트러스트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트러스트레이스는 나이키 파나틱스에서 사용하는 웹 플랫폼으로 티어 2 원부자재 업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패브릭밀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티어 3 원료 가공 업체, 그러니까 실을 만드는 그런 스피닝하는 그런 업체겠죠. 그런 정보를 위주로 취합을 합니다. 특히 나이키 트레이서빌리티 플레이북 규정에 따라서 친환경 섬유가 들어간 제품의 원부자재 인증서인 RCS, OCS, GOTS 등 최신 유효 스코프 서티피케이션 SC라고 하죠. 물론 이를 각 티어 간에 발생하는 트랜섹션 서티, 그러니까 TC라고 불러요. 이것 또한 이 웹 플랫폼에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트러스트 트레이스 자체도 2023년 초기에 세팅 당시 분위기와 달리 추가 팔로우업 요청사항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나틱스 체인 오브 커스터디 커렉티브 액션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약어로 COC라고 부르겠습니다. 커렉티브 액션 플랜은 캡이라고 하죠. 파나틱스가 서플라이에게 진행시켰던 COC 캡은 HAP 및 나이키 트레이서빌리티 규정에 근거한 일종의 트레이서빌리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와 트레이서빌리티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COC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C는 미세관, CBP 혹은 바이어가 특정 스타일을 지정해서 트레이서빌리티 확인을 요청할 때 티어 1부터 티어 4까지의 거래, 운송, 생산 서류를 효과적으로 취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모든 서류는 요청받은 스타일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서류의 매핑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티어 1부터 티어 4까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어 1은 서플라이의 완성품 생산 공장이죠. 그러니까 바이어는 티어 1에 주문을 넣고 최종 완성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바이어들이 가장 먼저 티어 1에게 트레이서빌리티 확인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티어 2는 패브릭 밀과 같은 원자재 업체로 모든 원자재 생산 업체가 여기에 해당하죠. 현재 바이어들은 주로 메인 바디를 구성하는 원단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부자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행이죠. 티어 3는 커튼과 같은 원료를 구매해서 실을 만드는 방적 업체로 패브릭 밀에 전달하는 업체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티어 4는 커튼 재배 농장이나 이를 거래하는 거래 업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티어 1부터 티어 4까지의 거래, 운송, 생산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에 관련된 서류들을 7일 이내에 모두 취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트레이서빌리티 COC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추후 설명드리는 내용들도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서플라이어, 즉 티어 1에서 자체적인 트레이서빌리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래, 운송, 생산 이 3가지 서류를 담당하는 주요 인원들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본사의 영업부, 수출입부는 물론 베트남 법인의 MR들 그리고 생산법인 생산관리자들을 모두 포함한 주요 담당자 조직들을 구성해봤습니다. 또한 담당자 변경 시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 영상이 그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바이오 오더 중 티어 2와 협력하여 현재 트레이서빌리티 COC 진행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COC 진행이 우리 같은 티어 1에 해당하는 서플라이어 업체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티어 2의 경우에도 바이어 지정 업체들이 있는 바 바이어 측에서 티어 2 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압박을 넣어야 하는 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트라이 해보니까 티어 2로부터 티어 4까지 COC 관련 자료를 얻어서 총취합하기가 정말 쉽지만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이어 측도 이를 급진적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언제든 자신들이 자료 요청하면 바로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교육을 지속해오고 있고요. 자,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대한 건으로 담당자 변경이 발생했을 시에도 이를 교육하고 증빙자료로 남기라는 건입니다. 이 교육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이어 오더 소싱 절차에 대해서 공급업체 결정하기 전에 업스트리밍 업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야 하고 이는 매핑을 위한 기본 절차임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취합된 업스트리밍 업체 정보들은 다시 바이어, 미세관, CBP 등에서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금지업체 리스트와 비교를 해서 사전에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금지 업체에 대해 사전에 스크리닝 담당 부서로 저희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영업부를 통해 업스트리밍 업체 정보를 전달받게 되고 이 정보들과 금지 업체가 공시된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함께 비교해서 이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합니다. 매핑과 스크린이 함께 진행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는 추후 별도 교육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COC 캡 내용들도 매핑과 스크리닝 교육 때 진행할 것이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내용들도 지속적인 COC 프로세스 교육 및 기록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문서는 5년 이상 자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파나티스 기준이고 나이키 기준으로는 신년임을 참고해주면 됩니다. 이 건을 담당자분들과도 함께 논의해봤는데 부서 업무 공용 폴더가 있으면 그 공용 서버에 저장해두고 여의치 않을 시 공용 웹하드를 사용해보는 것도 추후에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COC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COC 캡에서 보면 지정한 구성원들이 있죠. 단계에 따라 진행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어 측에서 인보이스 번호와 PO 번호를 지정을 하면 부서 담당자분들과 함께 7일 이내에 COC 문서를 준비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바이어, 영업부랑 컴플라이언스부의 공유, 현지법인, MR 및 수출입부,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법인의 생산관리, 그리고 업스트리밍 티어들이 되겠죠. 티어 2, 그 티어 2가 티어 3에게, 그리고 티어 3가 티어 4에게, 거기서 취합된 정보가 최종적으로 영업부에서 취합이 되면은 컴플라이언스부와 함께 이 부분을 재확인을 하고 조건에 맞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바이어 측에 회신하는 순서입니다. 각 진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추가 교육 영상을 만들어 공유드릴 예정인데 근본 교육은 우선 전반적인 흐름과 그 큰 그림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교육과 관련한 참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첫 자료 보시면 베트남 호치민 사무실의 업스트리밍 업체들에 대한 기본 정보 취합 방식을 참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파나티스에서 제공한 기본 정보 매핑 툴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기본 프로파일 정보이지 구체적인 COC 자료들은 별도로 요구됨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장을 보시면 각 티어별 필수 COC 증빙 자료들이 목록들이 있죠. 이 또한 바이오 요청 자료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근본 교육이 맛보기였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세요. 이 교육 자료들은 메일로도 공람드릴 테니 항상 유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 Q&A의 경우 이 교육이 실시간 진행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료를 시청하신 다음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 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방대한 자료량에 따른 보관 방식, 두 번째, 취합된 각 티어 자료의 식별자가 가능한지, 세 번째, 바이어 요구대로 7일 내에 이 모든 자료가 취합 가능한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함께 해결책을 몰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진행될 추가 교육을 통해서 함께 인사이트를 얻어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